문법 요소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문장의 종결 표현이 있습니다. 평서문, 의문문, 명령문, 청유문, 감탄문이 있죠. 뭐 이건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이제 그나마 학생들이 좀 헷갈리는 것들이 청유문 같은 경우에 전화를 할래? 이게 청유문이 아닙니다. 네? 뭐뭐 할래? 이건 청유문이 아니에요. 이거 좀 헷갈리시면 안 되고요. 청유문은 보통 뭐뭐 하자 또는 뭐뭐 합시다라고 끝나는 말들, 합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청유문이고요. 그 다음에 또 명령문에서 이런 거 있죠. 건강하세요. 건강하세요는 잘못된 말이니까. 뭐 자리에 할아버지 이쪽으로 앉으세요. 이런 거 명령문입니다. 네, 앉으세요. 명령문이에요. 그러니까 명령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진 않죠, 사람들이. 하지만 문장의 형식 자체는 명령문이에요. 네, 앉으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뭐뭐 하세요 이런 거 다 명령문이라는 거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명령문인데 존칭이다. 네, 이렇게. 그리고 청유문은 뭐뭐 하자, 뭐뭐 합시다. 요거 아니면 뭐 헷갈릴 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네, 뭐 그 정도 하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높임 표현으로 갈게요. 높임 표현. 높임 표현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주체 높임인데 주체 높임은 주어를 높이는 거예요. 주어. 그래서 이게 지금 주체 높임이 쓰였니? 라고 물어보면 무조건 주어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어를 이거 당연한 건데 이 당연한 걸 애들이 안 해. 네, 주어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네, 주어를 반드시. 근데 제가 문장 성분할 때 뭐라 그랬죠? 주어를 찾을 때 주어를 찾지 말라 그랬어요. 주어를 찾을 때는 서술어를 먼저 찾으라 그랬어요. 기억나세요? 네. 서술어를 먼저 찾으셔야 돼. 그래야 안 헷갈려요. 주어를 먼저 찾으려고 하면 한 5%에서 10%가 틀려요. 10%의 확률로. 근데 우리는 안 틀려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어를 먼저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꼭 서술어를 찾고 그 서술어의 주어를 찾으세요. 아시겠니? 이거 중요합니다. 서술어를 찾고 주어를 찾아. 어쨌든 그렇게 주어를 찾아서 그 주어를 높이고 있는지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자, 주어를 높이는 방법이 나와 있어요. 선어말어미 의시. 그러면 이제 뭐 하시다. 그죠? 하다에 시가 붙어서. 그러니까 의가 있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으니까 들으시다 이런 경우도 있죠. 네, 들으시다 이런 것들이 의시가 붙는 거죠. 그 다음에 주격조사 깨서가 붙어서 주체를 높이기도 합니다. 뭐 이건 쉽죠? 뭐 아버지께서 이렇게 쓰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접사님이 붙어서 높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뭐 선생님 이렇게 선생님 이렇게 하면 이제 주어를 높일 수 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직접 높임과 간접 높임이 있는데 직접 높임은 그냥 주어를 높이는 게 직접 높임이에요. 그런데 간접 높임은 뭐냐? 간접 높임은 주어가 아닌 주어를 소유한 대상을 높이는 거. 이걸 간접 높임이라고 하는데 사실 별로 없어요. 이 간접 높임의 경우가. 그러니까 간접 높임이 있긴 있는데 사실 모든 단어에 이 간접 높임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좀 어렵다고 해야 될까? 애매하다고 해야 될까? 뭐 그렇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이 예문으로 항상 이게 나와요. 계시다와 있으시다. 그러니까 이게 보시면 주어가 뭐죠? 자, 선생님의 말씀이 계시겠습니다. 주어가 뭐예요? 이걸 지금 선생님이라고 하시는 분은 주어를 잘못 찾고 있는 겁니다. 예? 주어는 말씀이에요. 그죠? 있긴 있는데 뭐가 있는 거예요? 선생님이 있는 게 아니죠. 선생님이 계시는 게 아니라 말씀이 계시는 거잖아요. 그죠? 얘가 주어란 말이에요. 말씀이가. 그러면 이 주어를 높일 필요는 없거든요. 말을 높일 필요는 없잖아. 근데 그 말이 누구의 말이냐면 선생님의 말이거든요. 선생님의 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높여야 되는 대상은 선생님이에요. 주어가 아니라
주어를 소유한 대상을 높여야 된단 말이에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선생님을 높여야 되기 때문에 이때 간접 높임을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직접 높임을 사용한 계시겠습니다는 적절하지 않다는 거예요. 아시겠니? 얘는 직접 높임이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 왜? 얘는 주어가 아닌 주어를 소유한 대상을 높여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때는 간접 높임을 써줘라 이런 뜻입니다. 아시겠죠? 이런 게 이제 주체 높임 중에서 이것도 주체 높임입니다. 주체 높임 중에서 직접 높임과 간접 높임이라는 게 있다. 됐죠? 자, 그다음 상대 높임을 보시죠. 상대 높임은 청자를 높이거나 낮추는 것을 상대 높임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청자라는 건 뭐냐면 듣는 사람이고 대화의 상대방이죠. 그렇죠? 대화의 상대방. 그럼 청자를 높이거나 낮추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느냐? 이거는 종결어미를 보고 알 수 있습니다. 종결어미. 그래서 그 종결어미가 하십시오, 하십시오나 하오체 또는 해요체를 썼다. 그러면 상대를 높이고 있는 거예요. 높임. 하게체나 헤라체, 해체를 썼다면 낮추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니? 뭐 이건 어렵지 않죠? 뭐 하십시오. 근데 이제 요거 있어요. 여러분이 아시는 비읍니다체 있죠? 입니다. 비읍니다. 다나카체라고 하는 군대 안 가셔서 모르겠지만 아무튼 합니다. 했습니다. 이런 말투는 다 하십시오체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요거는 해요체와 해체를 구분하는 건 요가 들어가면 해요체예요. 간단하죠? 높임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헤라체와 해체는 요건 좀 알아둡시다. 자, 헤라체와 해체 어미의 유무로 파악합니다. 예를 들어서 가 이러면 해체예요. 그런데 가라 이러면 헤라체입니다. 차이 아시겠니? 어미가 있어요. 가라에는 라라는 어미가 있죠. 이런 어미가 있으면 헤라체 써줄게. 가체는 가라고 하면 해체고요. 가라라고 하면 헤라체입니다. 그래서 어미의 유무로 파악할 수 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객체 높임입니다. 객체 높임은 3자를 높여요. 3자. 그래서 3자라는 것은 목적어나 부사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목적어나 부사어를 높여줍니다. 조사 깨가 붙어서 실현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 외에 이제 특수 어휘도 있긴 한데 이제 밑에 나올 거고요. 자, 그래서 누구누구께 할머니께 갖다 드리자. 할머니께 갖다 드리자. 이렇게 말하면 이런 거 이제 할머니께 부사어죠. 갖다 드리긴 갖다 드리는데 할머니께 갖다 드리는 거예요. 할머니께가 갖다 드리자를 꾸며주거든요. 부사어입니다. 부사어를 꾸며주고 있기 때문에 이건 객체 높임이죠. 그 다음에 특수 어휘를 사용할 수 있는데 이거는 다 쓸 수 있어요. 주체, 상대, 객체를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수어휘는 뭐냐면 밥을 진지라고 한다는 거. 요새 잘 쓰이진 않습니다만. 그 다음에 주다를 드리다라고 이런 거 되게 많죠. 여러분이 인식도 안 한 상태에서 쓰고 있는 것들. 그 다음에 먹다는 드시다 이런 것들입니다. 자, 이런 특수어휘를 사용해서 높일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 예시가 있는데요. 일단 깨서가 쓰였죠? 깨서가 쓰였으니까 주체 높임. 이거 주격조사 깨서 높임 주격조사 깨서를 써서 할아버지를 높이고 있기 때문에 이건 주체 높임이 쓰인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잡수시다라는 특수 어휘도 쓰였어요. 그리고 먹다를 이제 잡수시다라고 한 거죠. 특수 어휘. 역시 주체 높임이 쓰인 겁니다. 왜냐하면 이 잡수시다가 할아버지를 높이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 할머니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여기서는 요가 쓰였네요. 그쵸? 해요체. 해요체가 쓰였기 때문에 상대 높임이 쓰인 거죠. 상대 높임. 그 다음에 이 문제는 선생님께 여쭤보자. 자, 여기서는 깨는
객체 높임이죠. 네, 객체 높임. 그 다음에 여쭙다라는 특수 어휘가 있었습니다. 여쭙다. 물어보자가 아니라 여쭤보자. 특수 어휘가 쓰였습니다. 이렇게 주체 높임, 얘는 주체, 얘는 상대, 얘는 객체 높임이 쓰인 거죠. 되셨죠? 자, 높임법은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다음 시간 표현을 보시면 이렇게 봐야 되겠다. 시간 표현은 일단 과거 시제, 현재 시제, 미래 시제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과거 시제는 사건 시가 발화 시보다 앞서는 시제니까 사건 시라는 건 사건이 일어난 시점이고요. 발화 시는 말을 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시점이 더 먼저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시면 사건이 먼저 일어났다. 사건이 먼저 일어나고 그거에 대해서 말을 한다. 그러면 무슨 시제를 써야 되겠어요? 과거 시제를 써야 되겠죠?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건 시가 발화 시보다 앞서는 시제. 사건이 먼저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과거를 나타내느냐? 자, 선어말어미 엇을 씁니다. 여기 보시면 보았다. 그죠? 보다가 아니라 보았다를 씁니다. 그리고 앗엇이나 얻엇을 쓸 수도 있어요. 보았었다. 이러면 이것도 이제 과거인데 더 과거. 그쵸? 그 영화를 보았었다. 그 다음에 보았다.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이것도 과거, 이것도 과거입니다. 근데 이게 더 과거의 느낌이 있죠. 그 다음에 더를 쓸 수도 있어요. 더. 왔더냐. 모이면 몇 명이나 왔더냐. 더를 쓰면 이거는 분명히 과거에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많이 왔더라. 이것도 마찬가지죠. 많이 왔더라. 그러면 내가 경험한 것을 전달하고 있다는 느낌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선어말 어미들을 사용해서 과거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중요합니다. 자, 요 부분 좀 중요해요. 특히 위에 거 요거 체크합시다. 위에 게 특히 중요한데 관형사형 어미의 사용, 은이은을 사용해서 관형사형 어미, 은이은을 사용해서 과거를 나타낼 수 있는데 이땐 동사만 해당이 돼요. 형용사는 해당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떤 식으로 쓰느냐? 먹은, 그럼 이게 먹다니까 동사죠? 동사에 은이은이 붙었어요. 그러면 그건 내가 먹은 사과야. 그쵸? 그러면 이미 먹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과거 시제겠죠. 그죠? 그 이제 예뻤던 요거는 뭐냐면 형용사. 그죠? 형용사나 서술격조사에 던을 붙이면 예뻤던 과거에 예뻤다는 얘기죠. 지금은 아니에요. 네. 예뻤던 그녀가 이렇게 되니까 역시 과거 시제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과거 시간 부사 이거 뭐냐면 이런 거예요. 어제 이런 거, 그제, 예전 뭐 이렇게 쓰면 그러니까 과거를 나타내는 부사를 쓰는 거죠. 네. 부사어를 써서 과거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현재 시제. 현재 시제는 사건 시와 발화 시가 일치. 지금 일어나는 사건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어말어미 는 그리고 니은을 사용할 수 있고요. 자, 예를 들어서 보다에 니은이 붙어서 본다. 먹다에 는이 붙어서 먹는다.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는 얘기죠. 얘는 동사에만 쓸 수 있습니다. 네, 동사에만 사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관형사형 어미 는을 사용할 수도 있다. 이건 뭐냐면 차는 이렇게 쓴다는 겁니다. 차는 이렇게. 형용사는 쓸 수 없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형용사와 동사를 구별하는 방법이기도 하죠. 요거 여러분 품사할 때 배웠습니다. 우리 형용사와 동사를 구별하는 방법이에요. 이게 되면 동사, 안 되면 형용사니까. 형용사는 어떻게 하느냐? 관형사형 어미 은이은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새하얀 이렇게 또는 이건 이제 서술격 조사에 쓰인 거예요. 서술격 조사 이다에 니은이 붙어서 2학년인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죠. 새하얀 이렇게. 그리고 현재 시간 부사, 과거 시간 부사도 쓰였었죠 아까. 현재 시간 부사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현재 시제를 사용할 수 있어요. 그다음 자, 미래 시제. 사건 시가 발화 시보다 나중인 시제겠죠. 선어말어미 get을 쓸 수 있다. 네, get을 사용. 가겠습니다. 저도 곧 가겠습니다. 이제 미래 시제죠. 곧 가겠습니다니까 아직 안 갔죠. 네, 미래 시제.
그 다음에 관형사형어미 을이을을 사용할 수 있고요. 떠날 이런 거. 을이을, 을이을이니까 의가 붙을 수도 있고 안 붙을 수도 있습니다. 떠날 이렇게. 그 다음에 을이을 것을 쓸 수도 있어요. 을이을 것, 받을 것 이렇게 을이을 것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래시간부사, 내일, 나중에 뭐 이런 것들을 쓸 수 있죠. 되셨죠? 그런데 이 get은 사실 미래 시제 말고도 다른 다양하게 쓰이는 것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의지를 드러내기도 합니다. 의지. 예를 들어서 내가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쓰면 의지죠. 그 다음에 추측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지금쯤 도착했겠다 이런 거죠. 추측. 그 다음에 정중한, 뭐 조심스러움 이런 걸 나타내기도 하는데, 이건 뭐냐면 그것 좀 주시겠어요 이런 식으로 쓸 때, 이런 거는 이제 정중함이나 조심스러움을 드러내는 get도 있습니다. 어쨌든 미래시제 선어말 어미지만 이렇게 쓰이기도 한다는 거. 이게 잘 나오더라고요. 네,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자, 이게 이제 미래시제고요. 그 다음 동작상을 보시죠. 동작상은 진행상과 완료상이 있어요. 진행상, 완료상. 이거는 여러분 좀 외우셔야 됩니다. 외우세요. 그냥 외워버리세요. 진행상은 고있다, 어가다, 그 다음에 고있다, 어가다, 음연설을 쓰고요. 그 다음에 완료상은 아버리다도 되는데, 아버리다, 어버리다 또는 아있다, 어있다, 그리고 연결어미 고서를 씁니다. 이건 외우세요. 아시겠죠? 뭐 내용은 이거예요. 진행상은 진행 중이다 이런 얘기고, 완료상은 완료된 상태다 이런 뜻인데, 이거를 여러분이 의미로 파악하려고 하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그냥 이걸 외워버리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꼭 외우세요. 자, 그 다음에 피동 표현인데요. 피동 표현은 내가 당하는 거예요. 그죠? 내가 당하는 거, 어떤 동작을 당하게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반대는 능동이라 그래요. 능동. 피동의 반대는 능동. 영어에서는 이제 피동이 아니라 수동이라고 하죠. 그다음에 피동문의 실현 방법. 이게 중요한데요. 피동 전미사를 붙여서 피동을 만드는 방법. 이걸 뭐라고 하냐면 파생적 피동이라 그래요. 여러분 단어의 형성 지난 시간에 했을 거예요. 단어의 형성. 거기서 이제 파생어를 만드는 게 뭐였죠? 접사를 붙여서 파생어를 만들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이제 파생어를 만들면서 피동이다. 그래서 이제 파생적 피동이라고 합니다. 접사. 접사 이히리기가 붙거나 되다, 당하다가 붙어서 파생을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놓이다, 놓다에, 먹히다, 먹다에, 밀리다, 밀다에, 뺏기다, 뺐다에 피동형이죠. 그렇죠? 방출되다. 이것도 방출하다의 피동형이겠죠. 그 다음에 방출당하다. 이렇게 방출이라는 명사에 당하다를 써서 피동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보조용언이 붙어서 피동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자, 보조용언 같은 경우는 보조용언이 붙는 이런 피동 표현을 만드는 방식을 뭐라고 하냐면 통사적 피동이라고 해요. 통사. 역시 지난 시간에 통사적 합성어, 비통사적 합성어라는 말을 썼어요. 이 통사라는 건 원래 문장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통사적 피동은 문장을 만드는 보조용언이 결합하면서 피동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보조용언이 결합해서 만드는 피동, 이걸 통사적 피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되다가 붙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냥 개되다, 뭐 아지다, 어지다 이렇게 아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되다, 지다와 결합을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는. 네, 되다와 결합을 할 때 개라는 연결 어미가 항상 포함이 됩니다. 연결 어미예요. 네, 지다도 마찬가지예요. 지다와 결합을 할 때 항상 이 어라는 연결 어미가 포함이 돼요. 그래서 그냥 합쳐서 어지다, 뭐 개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원래는 이건 이제 지다라는 보조용언과
되다라는 보조 용언에 결합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다와 되다가 결합하면 하게 되다. 멀다와 지다가 결합해서 멀어지다. 이렇게 피동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사동 표현입니다. 사동은 뭐뭐하게 만드는 거. 여기 보시면 주어가 남에게 동작을 하도록 시키는 거, 뭐뭐하게 만드는 거. 이걸 사동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사동의 반대는 이제 주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이 주동과 능동은 형태가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먹다. 먹다가 주동인데 사동은 먹이다가 되는 거고요. 먹다가 능동인데 피동은 먹히다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능동과 주동은 그냥 이제 사동의 반대의 의미, 피동의 반대의 의미로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뭐 이거 몰라도 되고 아무튼 반대는 주동이라고 한다. 사동문의 실현 방법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동 전미사가 붙는 거 파생적 사동이라고 하고요. 파생적 사동. 얘는 이제 접사가 좀 많아요. 이히리기 우구추 그리고 시키다가 붙어서 사동을 만들 수 있습니다. 먹이다, 입히다, 입게 하다, 먹게 하다, 물게 하다, 맞게 하다, 서게 하다. 얘가 좀 독특한데 얘는 서다에 접사 이와 접사 우 두 개가 붙었어요. 요게 좀 독특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뭐 세우다, 채우다, 재우다 이런 단어들을 보면 다 이와 우 두 가지가 붙었어요. 요게 좀 다른 여기다 쓰면 되겠구나. 서다에 이렇게 됐죠? 그래서 접사 두 개가 붙어서 만들어진 사동도 있다. 돋구다, 돋게 하다, 낮추다, 낮게 하다, 공부시키다, 공부하게 하다. 이렇게 접사가 붙는 거 파생적 사동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조용언, 아까도 했지만 보조용언이 붙는 경우 하다라는 보조용언이 붙을 수 있어요. 근데 얘도 연결어미가 항상 동일하게 개가 붙는다. 그래서 개하다의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먹게 하다, 하게 하다, 보게 하다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이런 건 통사적 사동이라고 하겠죠. 네. 이렇게 사동까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부정 표현이 있는데 부정 표현은 두 가지가 있어요. 안부정문과 못부정문이 있습니다. 자, 안부정문은 안이 그러니까 안 먹다, 안 하다 이렇게 안을 쓰는 거예요. 근데 이게 원래 옛날에는 아니 하다 이런 식으로 썼어요. 아니 하다, 아니 먹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뒤에 아니다를 넣어서 나는 뭐뭐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또는 뭐뭐하지 아니하다 또는 않다. 이 아니하다를 줄여 쓴 게 않다예요. 네, 같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의미는 단순부정과 의지부정이 있습니다. 단순부정은 뭐뭐가 아니다 이런 게 단순부정이죠. 의지부정은 뭐뭐하지 않는다. 뭐 숙제를 하지 않는다. 그럼 이제 의지를 가지고 안 하는 거죠. 단순부정. 아닌데 숙제를 하지 않는다는 단순부정이구나. 숙제를 하지 않는다. 이건 상태를 나타내는 거니까 단순부정이고요. 의지부정은 하지 않았다. 그러면 내가 의지를 가지고 안 했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의지부정과 단순부정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나는 그를 안 만났다. 자, 아니 앞에 오면 짧은 부정문이라고 하고 이렇게 뭐뭐지 않았다의 형태가 되면 긴 부정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요게 짧은 부정문이고요. 요게 짧은 부정문, 그 다음에 요게 긴 부정문입니다. 그래서 근데 주의하실 점은 제발 이거 니은 히읗으로 쓰지 좀 마시고요. 앞에 쓸 때. 그리고 여기 띄어쓰기 해야 된다는 거 이거 꼭 좀 기억하세요. 띄어쓰기. 안 띄고 만났답니다. 이걸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못부정문 같은 경우는 능력부정입니다.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부족이나 외부의 원인에 의한 불가능을 나타내는 거고요. 그래서 못 만났다. 안 만난 게 아니라 못 만난 거예요. 그 다음에 만나지 못했다. 이것도 앞에 모시오면 띄어쓰기를 하고 얘는 짧은 부정문이라고 하고 뭐뭐지 못했다 이렇게 쓰면 얘는 붙였습니다. 그리고 띄어쓰기는 앞에. 요게 긴 부정문이라고 합니다. 뭐 이건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안부정문, 못부정문 많이 배우셨던 거고 우리가 쓰는 것들이니까요. 자, 가끔 이제 문제에 나오는 건 이건데 부정문의 중의성입니다. 이거 좀 중요해요. 부정문의 중의성. 이건 뭐냐면 간단해요. 철수는 그 책을 읽지 않았다. 이 않았다가 부정하는 애가 누구냐는 거예요. 근데 다 부정이 됩니다. 철수를 부정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철수가 그 책을 읽지 않고 영희가 읽었다. 또는 철수는 그 책을 읽지 않고 신문을 읽었다. 그러니까 요게 부정이 되는 거죠. 또는 철수는 그 책을 읽지 않고 뭐 태웠다. 읽지 않고 읽지를 부정할 수도 있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철수를 부정할 수도 있고 그 책을 부정할 수도 있고 읽다를 부정할 수도 있기 때문에 세 가지 해석이 가능하죠. 따라서 중의적이다. 이런 뜻이죠. 되셨나요? 자, 문법 요소는 이렇게 있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여기는 없는데, 자, 07번으로 해서 07번 인용 표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인용 표현. 간단해요. 인용 표현.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직접 인용이 있고요. 직업 아니고요. 네, 직접 인용. 직접 아니고요. 직접 인용. 자, 직접 인용은 일단 따옴표를 씁니다. 따옴표 사용. 그리고 라고라는 어미를 사용해요. 네, 요게 직접 인용. 간접 인용은 따옴표를 사용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고라는 어미를 사용합니다. 되셨죠? 네, 간단합니다. 이런 건 직접 인용, 간접 인용이라고 하는데 간접 인용이라고 하는데 간접 인용을 사용했을 때는 현장감과 생동감을 줄 수 있어요. 요 정도 아시면 돼요. 네. 인용 표현까지 알아두시면 문법 요소는 끝.